트럼프가 전쟁을 훌륭하게 타결했다고 선언한 바로 그 순간 이란은 어떤 합의도 최종 타결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서로 다른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게 외교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전쟁의 서막입니까? 잠깐만요. MOU가 서명되면 전쟁이 끝난다, 이 생각이 지금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이란이 끝까지 서명을 거부하면 3차 공습은 현실이 됩니까? 이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진짜 폭탄이 될 240억 달러 동결 자산 문제를 누가 어떻게 풀겠습니까? 오늘 이 두 가지를 끝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지난 하루가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오전에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오늘 밤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하겠다고 썼습니다. 하르그 섬이란 원유 수출의 90%가 거쳐가는 그 섬을 점령해서 석유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말도 했어요. 그런데 몇 시간 후 공습은 전격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타결됐다는 선언이 나왔죠. 하루 안에 위협, 예고, 취소, 타결 4번 뒤집혔어요. 오늘은 이 숨가쁜 반전의 표면이 아니라 그 구조를 들여다봅니다. 이건 단순한 중동 분쟁 종전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앞으로 쓸 모든 협상의 교본이에요. 지상파 뉴스에서는 중동 평화 협상 급진전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동한 건 그 프레임 안에 없어요. 표면에서는 이 MOU가 실제로 뭔지, 동기층에서는 트럼프와 이란과 이스라엘이 각각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그리고 결과층에서는 설령 서명이 성사되더라도 왜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인지 그 순서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협상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중동 이야기 같지만 끝에 가면 우리 이야기가 됩니다. CBS 뉴스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MOU의 실제 구조를 봅시다. 이게 종전 문서가 아닙니다. 60일 후속 협상을 개시하는 문서예요. 첫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 정상화 즉각 실행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라는 15년에서 20년간 우라늄 농축을 동결하고 핵시설을 해체하기로 합니다. 대가는 미국의 단계적 금융제재 완화인데 이행 수준에 연동해서 풀겠다는 구조예요. IAEA 사찰관이 핵시설에 복귀하고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지하에 있는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본인이 이 합의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다소 개념적이지만 매우 상세한 양해각서라고 했어요. 개념적이면서 상세한 문서,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됩니다. 아직 정식 서명된 단계라는 걸 트럼프 스스로 인정한 말이에요. 서명식이 이르면 이번 주말 유럽에서 열릴 수 있다고 했는데 트럼프 본인은 불참하고 펜스 부통령과 스티브 위트코프, 제러드 쿠시너가 참석할 거라고 했습니다. 최종 타결이 확실한 협정이었다면 트럼프가 직접 갔을 겁니다. 합의의 무게가 얼마나 확정적인지 여기서도 보이는 거예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핵심 쟁점인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가 이번 MOU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그간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 주말 서명을 노리는 MOU는 이 문제를 후속 협상의 무대로 미루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가장 민감한 의제가 뒤로 넘겨진 겁니다. 돈 문제도 있습니다. 폭스뉴스는 미 재무부가 동결된 이란 자산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코트 베센트 재무장관이 실무팀에 걸프 동맹국들의 전쟁 피해 비용 추산을 취합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란이 쿠웨이트의 수전력 시설 등 걸프국가 인프라를 타격했으니 이 피해를 이란의 돈으로 갚게 하겠다는 구상이에요. 반면 이란 측 인사는 미국이 동결한 24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자산 해제가 평화의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돈을 두고 한쪽은 우리가 받아야 할 배상금이라고 하고 다른 쪽은 우리가 돌려받아야 할 자산이라고 합니다. 성격 자체가 충돌해요. 제재 해제와 피해 배상을 어떻게 맞물리느냐, 이게 60일 협상의 핵심 뇌관입니다. 지금 이 숫자를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이란을 굴복시킨 거다, 압박이 통했고 전쟁이 멈췄고 협상이 시작된다,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단 그 선에서 정리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걸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란이 협상장에 나온 건 굴복이 아닙니다. 시간을 산 겁니다.
이번 충돌에서 이란이 입은 피해가 뭡니까? 공군력이 타격받았고 방공망에 구멍이 뚫렸고 원유 수출 능력이 상당히 손상됐습니다. 정권의 생존과 경제 회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핵 개발 능력을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닙니다. 당장의 위기를 넘기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런 협상팀에 가까운 소식통들은 테헤란은 아직 어떤 MOU 초안도 공식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도 즉각 어떤 합의도 최종 타결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습니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막판 밀당이거나 이란 내부 강경파가 실제로 반발하고 있거나 만약 후자라면 이번 주말 서명식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트럼프는 최고 지도자 차원에서 합의가 승인됐다고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이란은 안 됐다고 했어요. 양측이 소년 얘기 핵심은 늑대가 진짜 왔는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반복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그 장면인데 이번엔 늑대가 진짜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럼 왜 이 상황이 만들어졌는지 그 구조를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협상 공식은 단순합니다. 상대방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정조준하고 그 지점이 마비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다음 협상장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카르그 섬이 뭡니까? 이란 원유 수출의 90%가 거쳐가는 전략 거점이에요. 이곳이 마비되면 이란 경제는 사실상 생명줄이 끊깁니다. 트럼프는 이걸 공개적으로 위협했어요. 그런데 협상이 진전되자마자 합의되면 점령계획 불필요라고 한 발 물러선 거예요. 처음부터 군사작전 계획이 아니었던 겁니다. 협상 압박 카드였어요. 이게 트럼프식이에요. 최대 압박과 최대 보상을 동시에 제시하는 겁니다. 공습과 봉쇄, 자산 동결이라는 최대 압박, 그리고 제재 해제라는 최대 보상. 이 두 개를 동시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상대가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선택을 강제하는 타이밍에 최후 통첩을 던집니다. 이란 지도부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이란을 초토화하겠다는 말을 합의 직전에 내놨습니다. 이미 두 차례 대규모 공습을 단행한 뒤였으니까 이건 허풍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 공식이 작동하려면 상대방이 반드시 압박이 이 수준까지 올라가면 버틸 수 없다는 지점이 있어야 해요. 이란에게 그 지점은 하르그섬이었습니다. 원유 수출이 막히면 정권이 유지되지 않으니까요. 트럼프는 이걸 정확하게 읽었어요. 지상파 보도만 보면 이 구도가 절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협상 방식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최대 압박 공식이 작동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상대방이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란은 하르그섬이라는 취약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원유 수출이 막히면 정권이 흔들린다는 걸 이미 제재 역사로 증명해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북한은 다릅니다. 핵무기 자체가 체제 생존 보험인 나라에 같은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게 아니라 핵을 더 강하게 쥐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란에서 통한 공식이 북한에서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한반도 문제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란의 실제 계산은 뭐였을까요? 미국과 이란은 합의 직전까지 연속 공습을 주고받았습니다. 전면전 직전까지 갔어요. 11일 새벽까지 이어진 미국의 공격은 전날보다 더 강도 높고 광범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군 헬기가 격추된 사건이 계기가 됐고 트럼프는 이걸 이란 정권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보복 공격에 나선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의 해상 봉쇄를 뚫으려던 선박에 대한 미군의 타격으로 인도인 선원 3명이 사망했다는 인도 정부 발표도 나왔어요. 국제 압박까지 가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란이 계속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적벽대전 직전 분위기에서 조조가 동남풍이 불기 전에 물러선 겁니다. 당장의 위기를 넘기고 60일이라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이란의 패배로만 읽으면 위험합니다. 이란은 협상 테이블에서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재 완화라는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협상 결렬 시 국제사회의 시선이 미국 쪽으로 향하게 되는 구조도 이란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결국 이번 MOU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의 발표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지지했어요. 왜냐하면 향후 협정에 고농축 우라늄 제거, 농축 시설 해체, 미사일 생산 제한, 친이란 무장 세력 지원 중단이 포함될 거라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핵시설 타격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만족과 불안이 공존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고농축 우라늄 처리, 농축 시설 해체, 미사일 생산 제한, 친이란 무장 세력 통제, 이 중에 MOU에 확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60일 이후 협상으로 넘겨진 겁니다. 이스라엘 참모들이 개념적이지만 상세한 MOU라는 문구를 들었을 때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죠. 향후 협상 과정에서 이란이 다시 농축 활동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될 경우 이스라엘이 독자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이 카드는 치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협상에는 또 다른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공개한 승인 당사국 목록을 보세요.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튀르키예, 파키스탄, 바레인, 쿠웨이트, 요르단, 이집트 11개 나라예요. 이 숫자가 뭘 말합니까? 중동 전체가 이 협상의 이해 당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 당사자가 많다는 건 협상이 결렬됐을 때 그 파장도 그만큼 넓어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전쟁이 멈춘 게 아닙니다. 전쟁이 협상장으로 이동한 겁니다. 이란에게 물어봅시다. 6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란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균형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그게 협상의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진짜 이 합의를 내부적으로 승인했다면 협상은 진행됩니다. 하지만 강경파가 이를 정권의 굴욕으로 규정하고 압박을 가한다면 60일 안에 협상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협상이 깨지는 그 순간 트럼프의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마이가 적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란의 협상팀은 지금 그 60일을 기다리는 중일 겁니다. 상대가 알아서 소모되거나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거나 협상판이 유리하게 기울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란이 이 게임을 잘 알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2015년 JCPOA 협상도 이란이 버티면서 얻어낸 결과였거든요. 전쟁을 훌륭하게 타결했다는 트럼프의 선언, 여러분이 처음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이건 종전선언이 아니에요. 다음 판의 시작선언이에요. 그러면 이 60일 협상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협상 테이블에는 4개의 뇌관이 올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처리 방식 제3국으로 보낼 건지, 현장에서 해체할 건지, IAEA가 봉인할 건지. 두 번째, 제재 해제의 범위와 속도 단계적으로 풀 건지, 일괄로 풀 건지, 어떤 기준으로 이행을 평가할 건지. 세 번째, 240억 달러 동결 자산 이란에게 돌려줄 건지, 걸프 국가 배상에 쓸 건지. 네 번째, 헤즈볼라와 후티 같은 친이란 무장 세력을 어떻게 통제할 건지. 이 4개 중 하나라도 협상이 결렬되면 트럼프가 예고한 3차 공습 시나리오가 즉각 재활성화됩니다. 이 문제들이 60일 안에 다 풀릴 수 있겠습니까? 냉정하게 보면 어렵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하나만 봐도 그래요. 이란이 지금까지 농축한 양이 상당한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기술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란 내부에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만든 걸 그냥 넘기냐는 반발이 없을 수 없어요. 피해 배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 입장에서 우리 돈으로 걸프 국가 배상하라는 건 굴욕의 언어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협상 타결이 나오려면 이란 정치 내부에서 상당한 진통을 거쳐야 합니다. 60일 연장이 가능하다고 CBS가 보도한 이유가 있어요. 60일로는 부족할 거라는 걸 협상 당사자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입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60일 동안 이스라엘은 조용히 있을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60일은 이란이 무너진 핵시설을 복구하거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협상 기간에 독자 행동을 감행한다면 미국이란 협상은 그 순간 판이 깨집니다.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통제할 수 있느냐? 이게 60일 협상의 또 다른 숨겨진 변수예요.
이란은 이걸 알고 있고 협상 기간 내내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주시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국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직접적으로는 에너지 문제입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MOU 서명이 성사되면 단기적으로 이 통로의 위험이 완화됩니다. 하지만 60일 협상이 결렬되면 호르무즈 재봉쇄와 유가 급등 리스크는 그대로 살아납니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에너지 수급 안정성 그리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직접 충격을 계속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유가가 배럴당이 $10, $30 오르면 한국 무역 수지에 직격탄이 되거든요. 이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중동발 에너지 불안이 겹치면 한국 경제가 받는 압박은 2배가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이란 협상 공식을 보세요. 최대 압박 협상 유인 단계적 해제. 이 공식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대북 협상의 템플릿과 정확히 같은 그림이에요. 트럼프가 일기 때 김정은과 했던 방식을 기억하십니까? 최대 압박으로 협상장에 끌어내고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연출하고 그 다음을 열어두는 방식이었죠. 지금 중동에서 그 공식을 다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실제로 군사력을 썼어요. 북한을 상대로 같은 공식이 적용될 때 그 강도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지 가늠이 됩니까?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구상할 때 트럼프가 지금 중동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읽는 게 핵심입니다. 상대의 가장 취약한 지점에 압박을 가하면서 동시에 최대 보상을 제시하는 이 방식, 북한에 적용될 때 한국이 그 방정식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디까지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직접 만날 때 한국이 다시 중간에서 소외되는 구조가 반복되지 않으려면요, 이 문제는 중동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승인 당사국 목록에도 없어요.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 UAE, 카타르, 튀르키예, 파키스탄, 바레인, 쿠웨이트, 요르단, 이집트 11나라가 들어가 있는 그 목록에 한국은 없습니다. 중동에서 원유의 70% 이상을 수입하는 나라,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직격탄을 맞는 나라인데 말이에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이 중동 안보 질서 재편에서 발언권을 갖지 못하는 구조적 현실이에요.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여기서도 보입니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 중동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 그리고 트럼프가 주도하는 협상 구조 안에서 한국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 2가지가 당장의 숙제예요. 처음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트럼프는 합의됐다고 했고 이란은 안 됐다고 했을 때 이게 외교냐 아니면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냐고요. 이제 보이시죠? 이건 둘 다입니다. 외교라는 형식 속에 전쟁의 논리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MOU 서명은 총성이 멈추는 순간이지만 $240억 협상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해요. 트럼프는 군사력과 경제 압박을 지렛대로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테헤란은 아직 최종 승인을 내리지 않았어요. 전쟁은 멈출 수 있을지 몰라도 미국과 이란의 전략적 힘겨루기는 오히려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물음은 이겁니다. 이란이 60일 후에도 같은 자리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 사이에 내부 강경파가 다시 주도권을 잡을까요? 2015년을 생각해 보세요. 오바마와 이란이 JCPOA 핵합의를 맺었습니다. 트럼프는 2018년에 일방적으로 파기했어요. 지금의 충돌이 그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이번 MOU가 다른 운명을 맞으려면 이란 내부의 정치 균형이 유지돼야 합니다. 그건 트럼프도 네타냐후도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결국 사공이 너무 많습니다.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60일 후에 알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60일이 지나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JCPOA가 결국 파기되기까지 3년이 걸렸거든요. 그 3년 동안 세계는 이란 핵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이번에도 그 착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명식이 열리고 사진이 찍히고 평화가 선언되고 그 뒤에서 진짜 협상은 조용히 난항을 거듭하는 그 패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MOU 서명 이유가 오히려 더 중요한 국면입니다. 이번 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이 협상 구조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실제로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트럼프식 압박이 북한에 적용됐을 때 이재명 정부의 선택지가 어디까지인지를 들여다볼 겁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업로드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